새로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의 대표를 맡은 박선호입니다. 어떻든 비도 오고 뭐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자주 갖지 못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도로 온오프라인의 모임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2011년에 처음 갖는 모임이 되고요. 어쨌든 다음 주가 이제 4.3 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첫 모임을 4.3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일은 어떻든 굉장히 70여 년 거쳐온 일이고 특별법이 20년 넘게 이제 다시 개정이 되는 어떤 상황이라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저희들 무척 기쁜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이제 끝이 아니고 아직도 이제 미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70주년 때 특별법 개정 특위를 맡아주셨던 이재성 교수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이제 듣는 일부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저희가 어떻든 5년 동안 5년 가까이 제주 사회에 굉장히 깊은 갈등을 갖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를 갖고 이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2공항의 문제는 사실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사실 저희가 낙관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이제 다시 이 갈등이 재점화되는 어떤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차적인 어떤 민주성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의 문제는 현재 제2공항 문제에 처음부터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셨고 육지 사는 제주 사람에서 한 4년 정도 전에 한번 모셔서 강의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화점이 돼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을 만들게 됐던 어떤 상황이 저희한테도 깊게 관여됐던 어떤 문제입니다. 제2공항은 찬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어떻든 제주 사회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상태고 이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저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두 주제를 저희가 이제 민주성의 문제라는 테마로 이렇게 묶었는데요. 사실 국가와 어떤 저희 주민,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사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결정의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적이냐라는 문제는 역시나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4.3 시기에도 사실 김익령 장군님 얘기와 조병옥과 그 뒤로 조병옥과 박진경 장군의 얘기는 사실 그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4.3이라는 비극을 70여 년 동안 더 힘들게 겪어와야 됐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의 문제도 역시나 똑같은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어떤 지점에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정해서 오늘 이 모임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사이신 우리 특위위원장님이라고 저는 입에 자꾸 붙어 있는데 이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교수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조금 유사한 고통, 유사한 피해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해법들이 우리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영향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좋은 해법이 여기서 시작되고 저기서 더 크게 발현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4.3 법이 처음 2000년에 시행되었을 때 그것이 다 된 것 같지만 금방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과거사 정리 작업이 또 뭔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배 아프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게 규범적으로 옳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제 간단한 상황은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법 개정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특위위원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4.3 사건에 그래도 관련해서 아는 바가 좀 있다고 저보다 이제 개정안을 초안을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그 당시에 특위위원장을 제치고 법 개정 특위위원장을 제치고 제가 법안 위반하고 그리고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완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좀 모자람이 있지만 가장 좀 더 이상적인 형태에 접근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 유족회 법률지원단이라는 것이 꾸려지고 거기에 이제 그 안을 인수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저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원단은 이제 도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법률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 뭐랄까요? 그 초안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안 내용이 계속 이제 변화되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오영훈 의원실로 옮겨갔고 거기에서 이제 보완 작업을 했죠. 그래서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두 번 그 소위원회 회의 두 번 정도 하고 그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제 사실상 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조건 빨리 올리는 것, 그러니까 속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래서 빨리 올리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간단하게 그 기존의 법안에 대한 불만 사항을 좀 듣고 약식 공청회를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법안 작업을 해서 나아가자 해서 이제 그 작업에 저도 관여를 했고 제주도에서도 한번 제가 발제도 한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작업도 또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이제 오영훈 의원이 소속 단체가 민주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야 다 동의하겠지만 이제 그와 대립하는 또 국민의힘 쪽 당원 그 의원들하고도 이제 의견을 맞춰야 되고 이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또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정부라고 부르면은 이제 뭐 청와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로 이제 행안부하고 기재부는 이제 배부상 관련해서 문제에 이제 또 뭐랄까요 뭐 열쇠를 쥐고 있는 부서처럼 또 행세를 하고 또 4.3 군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또 법무부도 계속 이제 뭔가 불편한 입장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조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제 그런 약간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산들은 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또 다음 이제 대안적인 매뉴얼 이런 것들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들 중에서는 대부분 제 눈에 제가 자포자기 해갖고 마지막에 통과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긍정적인 형태의 대안은 이제 뭐 어쨌든 저하고 오 의원 씨하고 그렇게 작업을 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쟁점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얼마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요? 예, 제가 걱정은 그 첫 번째를 이제 4.3의 정의 여기는 이제 4.3 사건이란 말을 떼고 이제 제주 4.3이라고만 불렀는데 이것도 이제 범국민의 입장을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 지금 개정법에서는 이 4.3에 대한 정의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실제 원래 20대에 작업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4.3 항쟁, 그러니까 3.1 사건과 그에 대한 탄압,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저항으로서의 4.3 항쟁 이런 의미의 이제 어떤 연세를 만들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이제 일종의 정명의 초보적인 어떤 시도로서 4.3 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지원단 안에서도 견해차도 좀 있고 그러다가 이제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결론 부분을 갖다 그냥 약간 요약하는 정도로 4.3 사건을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뭐 그걸로는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4.3의 정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좀 서술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도를 했고 그리고 제주도의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분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어요. 저의 취지도 살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너무 이제 난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부터 다투게 되면은 끝이 없을 거다. 지레 이제 겁을 먹고 이제 그 정의 작업에서는 조금 우리가 후퇴를 감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작업은 이 4.3 위원회가 뭐 없어진 적은 없지만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뭔가 역할이 강화되고 실제로는 이제 제출범의 의무에 가깝게 되니까 이런 활동을 끝나고 났을 때는 4.3법을 개정하면서 4.3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민의 권리라는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제안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정하는 피해자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국제인도법 위반이나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행동의 피해자들, 국가 행위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갖는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권리 틀이 있죠. 그걸 뭐 보통 진실에 대한 권리 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에 대한 권리 또는 재판에 대한 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에 관한 권리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피해자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이제 우리 소산법 안에 구체적으로 조문화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의미에서 희생자는 또는 피해자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 시에는 정말로 객체화되고 물건화되었지만은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세 가지 권리 상위 개념으로서 제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안했고, 근데 이게 보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조문을 그대로 채택해 가지고 대안 낼 때 반영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통과됐는데 사실은 이게 보기 좋아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문제 해결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위원회 뭐 조사 규칙이나 뭐 이렇게 공청회 또 그리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구비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 4.3위원회 권한과 구조 이건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보고도 고민하실 거고 사실 이것은 제 손을 떠나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수정한 사람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조금 아직도 이제 저도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정도 전문인데요. 원래 이제 독립된 위원회로서 4.3위원회 이런 것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이 있고 또 독립된 뭐 상임위원이 있고 또 비상임위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된 뭐 진화위나 의문사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그거 자체를 그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작은 기존에 있는 질서를 조금 수정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진상조사단 또는 보상지원단 이런 형태로 출발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된 것은 이제 그보다 훨씬 약화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섭단체가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이 정도 선에서 규모는 조금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뒀고 또 추가 진상 조사 활동을 했고 그것을 또 4.3 재단이 평화재단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너무 좀 불확정적인 게 많아서 시행령에서 어떻게 좀 규정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많은 논란이 되어서 좀 생략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권한이 있었음에도 별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정이 이제 눈에 띈다라는 거고 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령에
그렇게 어떻게 이제 증거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명료한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시행령 내용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방 금지와 형사처벌인데요. 5.18법에는 이제 비방 금지 해가지고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단법에도 이제 21대 이제 오영훈 의원실에서 작업할 때까지도 처벌 조항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입장 차이가 커가지고 그것은 처벌 조항은 뺐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방 금지는 금지 행위를 금한다라는 그러니까 비방 행위를 금한다라는 규정은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완전한 규정이긴 한데 저는 그런 불완전한 법도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꼭 형사처벌만이 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만약에 그런 비방 행위를 일삼는다면은 뭐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공직자가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일종의 공무원이 한다면 공무원이나 교사가 그런 걸 한다면 저는 이제 징계 조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걸 처벌한다면 저는 더 일반적인 형법 규정에서 뭐랄까요 소수자 또는 뭐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과거 인권침해 행위를 갖다 두둔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이 도입되는 게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타협이 됐고요. 특별 재심 조항은 뭐 워낙에 많은 이제 얘기가 돼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특히 이제 군사 재판 두 무대기 군사 재판이죠. 하루에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948년 연말에 있었던 군사 재판하고 1949년 7월에 있었던 군사 재판 두 개는 아예 입법으로 무효화하자라는 게 처음 출발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법조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게 특별 재심으로 가자. 그런데 특별 재심도 다른 법 규정이 있거든요. 왜냐면 5.18 내란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한테 특별 재심이 있고 민주화 보상법 같은 데도 이제 특별 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4.3은 해결할 수가 없고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특별 재심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특별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하도록 그런 공고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속하게 4.3 위원회로 하여금 이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법무부가 특별 재심 절차를 거치게 하면은 조만간 일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자료 지급 문제인데 이건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유시풀 싱킹하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조문이 이제 문구가 어떻게 되고 말았냐면요. 국가는 희생자에 대하여 유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아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향으로만 파악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구속력 있는 어떤 결정은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문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원래 20대에 사장된 법에서는 보상을 시행하고 보상에 관련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이제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21대 들어와서는 행안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경우에 사망자, 실종자, 수용자, 단기 수용자, 장기 수용자 뭐 이렇게 갖고 나눠 가지고 보상액을 나름대로 정했어요. 법 안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계속 갔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일단 자초가 된 거죠. 자초되면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의 단호한 보상 약속으로 볼 거냐? 이건 조금 미지수다 이겁니다. 이건 사실은 국가가 그냥 수를 이렇게 하나 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다른 문제하고 더 연관돼서 봐야 되는데 물론 유자료는 우리 민법에 보면 생명침해에 대한 유자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742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주 4.3에서 생명침해 당한 사람들한테 유자료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그거 아예 마저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여순 사건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 여부를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는데 그 추진력으로 보면은 그 법은 통과될 것처럼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의 부칙에 그 여순 관련된 사건의 희생과 관련해서 시효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칙 자체가 살아남을지는 제가 잘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여순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진화입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사건들하고 다 결부돼서 이 뭐랄까요 보상의 기준이나 보상 여부, 보상 기준 이런 것들이 확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용역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법제연구원하고 형사정책연구원인가 하는 두 곳에서 이 보상 기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기준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하고 이제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 이것도 이제 좀 도입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뭐 지금에는 뭐 어떤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4.3을 겪은 분들하고 또 4.3을 기억하지 못한 후세대 사이에 여러 간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센터가 설치된다면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제주도는 원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40년대, 50년대 나온 책들 보면은 그 고립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외국인들의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립성이라는 게 고통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국 현대사 보면은 그와 유사한 고통들이 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남 영광군에서는요 한국 전쟁 때 2만 5천 명 정도가 학살되었습니다. 그 잘 모르시던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제주도보다 인구가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는 영광 지역 같은 데서는 아예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실제로 전국의 각지에서 그런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문제가 전국적이라면 제가 거기 적어놨죠. 문제가 전국적이라면 문제 해결을 하는 힘도 전국적이기 때문에 좀 연대해야 되고 아까 4.3법의 보상 관련된 문제도 관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관문은 제주 4.3만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하고 연관돼서 함께 넘어가야 될 그런 관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간략하지 않았네요. 제가 간략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4.3법의 이제 통과 과정과 이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제 이제 평가를 나름대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그 진짜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대의를 쫙 훑어주신 뭐 우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재성 위원장님께 지금부터 저 바로 현경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어떤 정리랑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와 계신 분들은 제주도 분들도 계시고 우리 김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60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육지 사는 제주 사람들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활동이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돛을 달고 다 항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우리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 박선우 씨하고 문원섭 씨하고 공동이장으로 해가지고 새로 저 출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면은 제주 4.3 영령을 이제 위령해야 되는 시간이 앞에 이제 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 4.3 영령을 위령하는 시간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주 이재성 그 교수님이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그 법 개정 특위를 맡아서 가장 그 주역 역할을 하신 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다시 한번. 나는 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애썼어요. 이번에 좀 총명하기도 하지만은 그 실천력이 대단하고 정열이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이 양반은 또 역시 이제 육지 사람이잖아요. 4.3에 대해서는 뭐 제주 사람만이 관심이 아니라 육지 사람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 길처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4.3 73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또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들 소회가 계시겠죠. 한 단계 진전되었다.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그런 느낌은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진이지 이것이 완전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일부에서는 또는 뭐 정부의 어떤 이제 공직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이젠 다 된 거 아니냐? 위자료 위자료랑 이게 위자료 가지고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 3만의 그 생명이 무참하게 죽었는데 죽고 그 유족들은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 배상은 안 하고 위자료조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불만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진척이 됐다는 건 틀림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앞선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명예 회복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도민에게 4.3의 국가 폭력은 그 이승만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보상이라는 거 아무리 그 적지만은 그래도 물질적으로 보상한다는 건 좀 조금 진척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회복에 말로만 한 것보다는 약간의 물질적 이거로 보상하겠다랄지 위자료를 지불하겠다랄지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명예 회복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명예 누구의 명예냐? 그러면 그냥 단순한 양민
무고한 양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 이것이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4.3에서 젊은 층 20대 30대 절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항쟁이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항쟁이 주체예요. 그들이 명예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양민, 억울하게 죽은 뭐 양민이란 이름으로 집단 학살해서 죽은 분들, 이런 명예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은, 그 양민들까지도 얼마 전까지 어떻게 세상 사람을 봤느냐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죽어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라고. 그 집단 학살된 그분들 있잖아요. 정말 뭐 이념이 뭐고, 예, 농사꾼이고 아이고 아녀자들인데, 예, 그분들은 이제 공산주의 누명이 이제 벗겨지는 거겠죠 지금. 그렇지만 항쟁 주체로 나선 사람의 누명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 요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항쟁이라는 이름을 정립시키면서, 4.3의 항쟁이라는 이름을 정립시키면서.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것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4.3 하면 이제 뭐 좌우 이제 막론하고 이제는 화해하자, 이렇게 되는데, 화해와 상생, 이게 4.3 정신이고, 그게 모토처럼 돼 있어요. 화해와 상생, 이게 4.3의 모토처럼 돼 있는데, 화해하려면 말이죠,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피해자가 그래 용서하마,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는 사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 가해자 사과를 않고 있습니다. 하는 상황에서 화해하자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물론 그게 이제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죠. 좋은 전략인데, 앞으로 이것도 과제예요. 사과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북 청년 쪽, 서북 청년을 길러내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저 기독교 신자 한경직 목사가 중심이 된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부터 4.3에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진척된 4.3의 진상규명과 어떤 명예회복이랄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 쪽에서 사과 운동이 벌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촉진시키고 촉발시키고 하는 일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현경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어떻든 이 오늘이 굉장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4.3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두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고 어떻든 밀려서 여기까지 온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이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어떻든 다시 되살려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아까 현경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마음 깊이 새기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좀 팔로업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딱딱해져서 그런데 편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어차피 오늘 이제
이재승 교수님도 시간을 딱 내고 오셨으니까 편하게 지금 현재 진행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현경 선생님 얘기하시는 원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조금 구체적인 질의를 좀 주시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이재승 교수님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오기 전에 그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된 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총칙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어쩌면 말에 불과한 거일 수도 있는데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이 문맥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총칙 4조에 있는 겁니다. 평화재단에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안 되는데 어디 총칙 사전 오늘 나눠드린 글에 아 오늘 나누던 글 아니고요. 제가 그 아, 개정안으로 예. 예. 아 전문 중에요. 예. 아 전문 중에 예. 예. 한다. 뭐 이렇게 아주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 그건 그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손대지 않는 규정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협조한 가해자가 이게 문맥이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네. 계속 느꼈고 지금 현기영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아프게 지적을 해줘서 네. 뭐 저는 다시 상기시키는 우리의 과제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4.3 정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정명이 안 된 상태의 법 개정 속에 그 누락돼야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불량 위패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개정 때 그 4.3 사건을 뺀 거 말고도 4.3이란 해서 뭔가 약간 보강되는 그 문맥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아직 그런 건 없이 그냥 진행이 그렇죠. 되어서 예. 그 여전히 민중의 편에 서서 그래도 목숨을 잃었던 뭐 문상길 중이라든가 뭐 손오선 하사 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역적 속에서 있고 또 그리고 그때의 그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그 공문이나 그 훈장이나 또 그 저기 많은 공문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 문구를 새겨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우리가 시민단체의 힘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지금 현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재승 교수님에게 너무 부담 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본인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면 저희들도 같이 이제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주 복잡하게 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시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과거사법이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법은 거의 없습니다. 5.18 특별법 외에는 물론 5.18 가해자들이 5.18 특별법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닌데 그 과정과 동시에 있었죠. 근데 나머지 사건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상법이 출발할 때도 이렇게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브레이크를 이 법 자체가 그걸 바뀌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법을 통해 갖고 그런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 인도에 반한 범죄랄지 뭐 이런 행위 범죄를 시효를 배제하는 그런 법을 만약에 국회가 제정을 하고 그 법을 과거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회의 그런 판단과 헌재의 어떤 수긍 이런 거에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삼법만 가지고 사삼은 이제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그 90년대 말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이제 도입되었거든요. 조약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2006년인가 7년인가에 국제형사 범죄법이라는 게 줄여서요. 그러니까는 그 조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률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도 사실은 그 시효 문제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시효를 배제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표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차에 이루어진 인도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논리가 적용되겠는데 과거에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형사처벌법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형사처벌 문제는 그렇게 답을 한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분이 질문하신 양정자 선생님은 이번에 아주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논픽션으로 사삼 평화문학상을 받으셨는데 모두 다 축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현주 박사님께서 질의하시겠어요? 예. 좋은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아까 그 현경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개정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큰 아쉬움 대목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위자료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특히 기재부 쪽에서 이 저항이 심해서 그렇게 좀 용어 좀 타협적인 또 좀 아쉬움이 많은 용어로 이제 정리된 거라고 들었는데 그건 현실일 테고 지금 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관점이 굉장히 투철하고 좀 깊으신 것 같은데 법학자 이 사안을 오래 다룬 법학자의 관점에서 그 용어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 게 제대로 잘 쓰이는 거 저기 정리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글쎄 이제 그 20대에는 이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우리가 또 7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 당시에 민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게 굉장히 장자 차별의 장자 특혜의 남녀 차별의 여러 가지 좀 모자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모자란 민법이니까 오늘날의 평등한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것까지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정한 액수를 정부가 정하면 그에 따라 보상 및 상속을 시행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 21대 들어와서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사망자하고 실종자는 그 우리 이제 그 전에 이미 민간 뭐 제주에서도 있었죠. 보도연맹 관련해 가지고 나온 판결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총액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걸 일일이 이 양반은 배우자가 남아 있나 형제가 남아 있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정해야지 이것을 국가가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 액수를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얘기가 그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조금 상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 상위 정도에 따라서 노동력 상실에 비례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노동력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더 많은 피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한 8할 정도 아까 사망한 분에 뭐 그렇게 정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금 기간 같은 거 이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구금 기간을 가지고 이제 정했죠. 6개월 이하인 사람, 그 이상인 사람 이렇게. 그리고 왜 이제 그것은 뭐 6개월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했지만은 사실은 차이를 두는 게 사상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그 일로 생활 전체 그 후에도 이제 제약과 박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많은 차이를 둘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제시했는데 원래 그게 행안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논의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제 보상액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했고 제가 잠깐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 제가 되게 이제 격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저한테는 직접 말하지 않고 항상 그런 말은 저한테 우회해 갖고 들려오는데 8천 이렇게 사망자한테 8천 정도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행안부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배상 판결에서 사망자 본인한테 8천 주고 뭐 형제한테 얼마 주고 배우자한테 얼마 주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나머지 다 떼고 이제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 본인한테 이제 그 액수만 주고 유족들은 그것을 분배해서 가져라 이제 이런 취지의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안이라도 기재부가 동의했으면 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뭐 그 액수가 저는 작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자료라는 용어 자체 가지고 논란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법에 이제 보상법 같은 거 보면은 유자료라는 용어는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자료는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하고 연관돼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근데 보상법에서는 유자료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 일실이익 뭐 손해 직접적인 어떤 일을 못해서 받게 된 손해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지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게 유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유자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백조일손 거기 관련된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 분들도 유자료를 받은 거고 울산 보도연맹도 그렇고 또 문경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도 유자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유자료라는 용어에 약간의 지금 이 집단희생 국면에서의 개념적인 동질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만 이 사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이 유자료라는 용어도 그 뭡니까 기재부 행안부가 이제 거의 뭐 연구만 한다랄지 지원을 한다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 사단법에 있는 생활 지원이나 의료 지원하고 별로 성격이 다르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오영 의원실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반작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유자료라는 약간 불법 행위를 전제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저희가 어떻든 이게 온오프라인 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질문을 꼭 하겠다고 줌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어떻게 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대답을 내주시는 걸로. 예, 질문하실 분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희생자 범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에 특정 부류의 범주분들은 희생자로 심사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현실로 이제 희생자 선정하는 데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강제성이 있는 거고 이것이 이것을 무효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자를 범주로 나눠서 희생자 심사하는 것을 좁혀라라는 것을 이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판결이 어떤 정통으로 답한 결정이 아니거든요. 현재 결정이.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가 다른 결정을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현재 결정이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처럼 위원회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거지 실제 어떤 결정을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정을 어떻게 이제 헌재가 뭐 취소하라 할지 뭐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예비적으로 한 결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2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다른 고려 요소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족 자결권에 입각해서 정당화 된다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도 정당한 행위의 기초가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이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헌재 어떻게 보면은 헌재 자체의 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런 위험을 지지 않고도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답변되었습니다. 혹시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있으면 제가 다음 기회에 따로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참석해 주셔서. 예. 어쨌든 시간이 많이 생각보다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활발한 토론 때문에 논의 때문에 지체가 된 거라 저는 아주 보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도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좀 더 진전 있는 그 과정에 계속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도 도움을 주실 거고 현경 선생님도 계속 건강하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에 붙어 가지고 제가 먹는 이상 1부는 마치고 저희가